엄마, 내일 떠나시는 거죠? 바닷가 집은 이미 팔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오선자는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에는 기침 소리, 번호표 안내음,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71세 노인에게 어울리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트럭도 내일 중고차 업체에서 가져간대요. 아빠 물건들은 제가 정리했고요. 지연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선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그럼 내일 봬요. 요양원 차가 아침 9시에 도착할 거예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한동안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 사람들은 각자의 질병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굴욕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 오덕수가 세상을 떠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 4시 화물 적재소 앞에서였습니다. 40년을 운전해온 1톤 트럭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발견했을 때 이미 식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자의 일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현관에 놓인 남편의 낡은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습니다. 돌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의 방문에는 다른 목적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너무 넓지 않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바닷가 집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비어 있으면 도둑 들어요. 트럭은 유지비만 나가는데 굳이 가지고 계실 이유가 있어요? 선자는 매번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오늘 전화가 그 증거였습니다. 바닷가 집. 그곳은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덕수가 젊은 시절 빚을 내어 산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가족이 모여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덕수는 트럭을 씻으며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기서 늙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 아래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없었습니다. 선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팔려버렸습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톤 포터, 녹슨 범퍼, 흠집난 페인트, 운전석에 남아있는 담배 냄새. 덕수가 40년간 몰았던 트럭이었습니다. 그가 벌어온 생계의 도구였습니다. 그것마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병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 건물들이 흘러갔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삶.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자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덕수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료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사모님께 드리라고. 선자는 아직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유서일까, 편지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하지만 오늘 지연의 전화를 받고 나서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열어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봉투는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묵직한 무게. 그 안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으로 갑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봉투만은 아직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선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요양원 차가 오기 전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지연이 싸두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71년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자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외면해왔던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서류, 그리고 편지 한 통. 선자는 먼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 집, 소유자 오선자. 선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명의를 바꾼 걸까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상가 건물, 소유자 오선자. 세 번째, 네 번째 서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단독주택, 인천 부평의 소형 빌라, 그리고 마지막 서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연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재산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아파트. 서류상 소유자는 오선자였습니다. 선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덕수의 투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오. 말 못한 게 많아서 40년 동안 트럭 몰면서 번 돈 조금씩 모았소. 당신 몰래 부동산에 넣었소. 당신 이름으로. 지연이한테는 말 안 했소. 지연이는 똑똑한 애요. 그런데 어디선가 배웠는지 돈만 너무 중요하게 봐. 당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요. 이 서류들은 당신 거요. 법적으로도 당신 소유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당신이 결정하시오. 윤태호 변호사 번호 적어뒀소.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사랑했소. 덕수. 선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었다는 것,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 오전 8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차 곧 도착해요. 선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 그리고요. 바닷가 집이랑 트럭 처분한 돈 입금했어요. 30%는 엄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양원비랑 제 관리비로 쓸게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30%. 지연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관대함을 베푸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닷가 집 등기부등본, 소유자 오선자. 지연은 어머니의 집을 팔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엄마, 들으세요? 응, 고맙다. 선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따 봬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연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전제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무지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짐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선자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에 앉아 편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태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오선자라고 합니다. 오덕수 씨의 아내인데요. 아, 오 사장님 부인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를 받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선자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차는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선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윤태호 변호사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오선자 여사님이시죠? 윤태호입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덕수 형님과 2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자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선자를 부탁한다고.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닷가 집 매매 계약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딸이 처리했다고만 들었어요.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서명란을 보세요. 선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이거 제 서명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죠.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사님이니 딸분은 법적으로 팔 권한이 없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집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선자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돌려받고 싶어요. 제 것을.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선자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등기, 무효, 취소. 선자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언어를, 권리의 의미를. 바닷가 집 매매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트럭도 돌려받았습니다. 중고차 업체에서 반환했어요. 마포 상가 건물 임대료, 여사님 계좌로 입금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되돌아왔습니다. 선자는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양원? 아직 적응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자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박봉래 씨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선자보다 4살 많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선자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봉래는 날카로운 눈으로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뭔가 있지? 말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고 갔습니다. 선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윤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분 민석 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치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여사님 동의 없이. 선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요? 3억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설정이 무효입니다. 소유자 동의가 없었으니까요. 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결과 나올 겁니다. 선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니면 함께 계획한 걸까요? 지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럽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근데 비용이 좀 필요해서요. 엄마, 바닷가 집 돈 좀 더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갚을게요. 선자는 침묵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감사해요, 엄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윤 변호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씨 담보 설정, 무효 판결 났습니다. 대출도 취소됐어요. 그럼 유럽 출장은 아마 무산될 겁니다. 회사 지원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있었거든요.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지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출장 취소됐어요. 그래, 회사에서 갑자기 예산 문제래요. 이해가 안 가요. 다 준비됐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확신이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선자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발신인은 본 적 없는 부동산 관리회사였습니다. 임차인 귀하. 본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나도 몰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이 취소됐대. 담보 설정이 무효래. 무효?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우리 명의가 아니었나 봐. 장인어른 명의였는데 장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 복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최 대리님 죄송하지만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요? 부동산 사기건으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선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을 내주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지연은 밥을 먹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선자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야간 청소일을 구했습니다. 마포구 상가 건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첫 출근 날 책임자 이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단한 체격,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처음이지? 네. 힘들어.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말해. 영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걸레질, 유리 닦기,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지연은 따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없이.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존엄성은 직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120만 원. 예전에는 한 끼 식사비였습니다. 이제는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지연은 돈을 세며 울었습니다. 천천히 번 돈의 무게를 처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 많이 달라졌어. 네. 처음 왔을 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어. 지금은 살아있어. 영숙은 담배를 피우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바닥까지 가봐야 알아. 자기가 뭘 잃었는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선자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놓거나 따뜻한 물을 받아놓거나. 하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비난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아요. 선자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망가진 건 고칠 수 있어. 어떻게요? 시간이 필요해. 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 변호사가 선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요? 사위분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 가능합니다. 딸분도 마찬가지고요. 선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여사님이 피해자이시고 여사님이 고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모두 정리됩니다. 그럼 지연이가 다시 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전화를 끊고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장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지연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때가 되면 꺼낼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청소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요?
가면 알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윤태호 법률사무소 앞에 섰을 때 지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여기는. 들어가자. 윤 변호사는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최지연 씨, 이것들을 보시죠. 첫 번째 서류. 강원도 양양 바닷가 집 등기부등본. 소유자 오선자. 두 번째 서류.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 소유자 오선자. 세 번째 서류. 대치동 아파트. 소유자 오선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이십니다.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이죠. 전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바닷가 집을 팔았을 때 나는 허락한 적 없어. 트럭을 처분했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닷가 집 매매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서명 위조였으니까요. 집은 이미 돌아왔고요. 민석 씨가 받은 대출도 취소됐습니다. 담보 설정이 무효였으니까요.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내가 한 모든 게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선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니? 제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걸 지켜봤구나.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선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먼저 나를 넘어뜨렸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민석 씨 빚도 해결됐고요. 이제 다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내가 배우길 기다렸어. 선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벌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가 알아주길 바랐어. 엄마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한 달 후 지연은 다시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튼튼한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상담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토요일 두 사람은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올 때마다 아빠 생각나요. 나도. 아빠가 우리를 지켜봤을까요? 선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내 아빠는 항상 그랬으니까. 지연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선자는 웃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존중하면 돼.
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선자는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선자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어. 직접 겪어야 아는 거야.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 보면서 힘들었지. 하지만 참았어. 왜요? 사랑이 서두르면 안 되거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선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포기할 수가 없지. 밤, 별이 쏟아졌습니다. 선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제대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평화로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교육을 택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딸을 되찾았습니다. 관계는 의존이 아닌 존중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정의는 소리 없이 실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연이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지 않아요? 그래, 예쁘다. 집에 가져가서 화분에 놓을래요. 선자는 웃었습니다. 딸이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도 꼭 잡았습니다.